자, 이론 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 결의된 당일의 거래 요소 결합관계로 옳은 것은? 자, 주주총회에서요, 결의가 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결의된 계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대변에 있다가 이제 차변으로 오게 됩니다. 결의가 됐으므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었으므로 자본의 증가, 대변에 있다가 자본의 감소, 차변으로 오게 됩니다. 자, 현금 배당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입니다.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고요. 프로그램 사용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작년 거 2월 돼서 넘어왔다고 2월 이익잉여금 이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사용자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입력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거 자본이었는데 차변에 쓰다 보니까 자본의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은요, 이게 부채입니다. 줘야 될 배당금이 생겼으므로 부채의 증가.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결산 정리 분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계정은 기말 결산 시 공정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공정가치는 기말 결산 현재 종가이다.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계정 과목 써보면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증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시장성이 있다면 시장에서 거래하기 때문에요. 예. 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이름이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로, 매도 가능증권은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수익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2번 비유동 자산은 사용에 의해 가치가 감소하게 되고 가치 감소액은 정액법만 사용하여 산출한다.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것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습니다. 자, 사용을 하면 가치가 감소되죠. 대표적인 거 건물, 유형자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차량 운반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치 감소된 만큼 감가상각을 하는데 정액법만 사용하라고 한 적이 없죠. 예. 그래서 틀렸어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 등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서로 상계 처리하고 차액은 선수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자, 부가가치세 법인은 분기별로 정리하면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서로 상계합니다. 그래서 그 차익이 생기면 매출세액이 크다 그러면 미지급세금 또는 미지급금 이렇게 부채 처리하고요. 만약에 매입액이 크다 그러면 미수금 이렇게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손수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3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은 기말 결산 시까지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은 기말 결산 시까지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파악될 계정을 사용하여 반드시 상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인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 분류가 옳지 않는 것은? 자, 계정 과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품, 재고자산 맞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이거 유형자산이죠? 예.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장기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제품을 보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이므로 예, 비유동부채가 맞습니다. 충당부채는 예,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배도강증권 평가손익, 이거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예.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신뢰성과 직접 관련이 적은 것은? 자, 신뢰성에 해당되는 내용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중립성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예측가치, 피드백가치는 목적 적합성과 관계되는 하부 항목입니다. 예, 목적 적합성에 속하는 거는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외에도 예, 적시성이 있습니다. 회계 정보를 질적으로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을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을 질적 특성 중에서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손익계산서 작성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예, 수익과 예, 비용 거래입니다. 따라서 수익 비용 계정을 찾으면 됩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은요, 자본잉여금에 속합니다. 3번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속합니다. 즉 다 자본입니다. 1, 2, 3번은 예, 자본의 이름이 수익비용의 이름하고 비슷한 게 많아서 예, 혼동될 수 있으므로 자본의, 주식회사 자본의 종류 5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습니다. 2번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구입액도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틀렸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면요, 그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로 각각 분리해서 회계 처리하고요, 건물 감가상각하고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맞습니다. 4번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맞습니다. 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외상매입금의 기초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외상매입금 기초잔액은 다음의 공식에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외상매입금 부채 계정이거든요. 갚지 못해서 이율돼서 넘어온 것을, 갚지 못해서 이율돼서 넘어온 것을 기초잔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단기의 외상으로 매입한 거, 외상 총 매입액, 매입 시에 혹시 반품, 애누리, 할인을 했다면 갚아야 될 외상 매출에서 뺍니다. 매입 한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해당되는 재고자산에서 차감하고 외상 매입금에서 빼야 되죠. 이렇게 다 뺀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순매입액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지문에 순매입액이 나오고 총매입액이 나와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갚지 못한 외상 매입금하고 올해 외상으로 사온 건 더하고, 그 다음에 단기에 외상 매입금 지급한 거는 뺍니다. 그러면 이제 기말 외상 매입금이 나옵니다.
갚지 못한 외상매입금이 기말게 나오죠. 자, 그러면 숫자를 대입하면 외상매입금 기초잔액에 순매입액이 돼 있잖아요. 400만원 더하고 외상매입금 지급액 500은 빼주고요. 그러면 기말 외상매입금이 40이 된다. 자, 이런 내용이므로 외상매입금 기초잔액을 내버려 두고 나머지를 뒤로 이렇게 넘깁니다.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그 결과 외상매입금 기초잔액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액면금액을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주식을 발행하면요 항상 액면금액으로 합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하고요. 항상 액면금액으로 하고, 이게 무상주다 보니까 대가를 받지 않았죠. 그럴 때 그 발행금액도 액면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입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은 일단 무조건 액면금액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다 라고 그런 다음에 돈 받고 발행한 것이므로 받은 그 금전을 발행금액으로 하는 건데, 무상이다 보면은 그 금액을 받지 않으므로 액면금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기업이 취득한 자기 주식은 취득원가를 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하면 자기 주식이고요. 그 자기 주식은 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본의 종류 5가지 중에서 자본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차변에 쓰게 되고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했으므로 차변은 자본의 감소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감소되게 됩니다. 자본이.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이 증가되는데 자기 주식을 다시 사게 되면 자본이 감소돼요. 3번 자기 주식의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한 것을 처분하게 됐을 때 장부 금액, 즉 취득한 금액보다 비싸게 처분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이게 남은 잉여금이므로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말합니다. 자본거래를 하면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을 하거나 즉 증자를 하거나 주식을 소각하는 그런 활동을 자본활동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회계 처리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받은 돈이 더 많이 받았으니까 50, 준 자기 주식은 더 싸게 산 거니까 40 이렇게 보면 10만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쓰고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기업이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 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틀렸습니다. 일단은 감자차익이라는 계정은 자본잉여금에 속하죠. 자본잉여금에 속해요. 자본조정 아님. 자본잉여금만 외워놔도 이거 금방 풀 수 있는 거네요.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추가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증자할 때 생긴 거죠. 감자차익. 감자할 때 생긴 거. 생긴 것 중에 이제 남는 거죠. 남는 거. 주식을 할증 발행해서 남는 거. 그 다음에 소각하면서 남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하면서 남는 거. 그래서 더 남는 거다. 그래서 잉여금이고요. 얘네들의 거래가 잘 보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소각하면서 생기는 거래이므로 자본거래라고 그래요. 자본거래하면서 남는 걸 자본잉여금이라고 그럽니다.
자,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의 취득 원가가 액면 금액보다 작다면 액면 금액으로 이제 소각하면 자본금을 얻게 돼요. 예. 그러면 자본금 10만원 액면 금액을 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 써야 돼요. 예, 소각을 했다 그러면 자본금 이렇게 차변했어요. 자본을 감소를 시켜야 되니까.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소각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주식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자기 주식 이렇게 쓰겠죠. 자, 취득한 원가가 액면 금액보다 작다 그러면 액면 금액이 이제 10만원이라 그런다면 취득 원가가 더 작아 되겠죠. 그게 8만원. 이렇게 되면 그 차익이 2만원 남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감자하면서 남은 돈, 감자 차익. 그래서 감자 차익은 맞는데 이거 자본 조정은 아니에요. 감자 차손이 자본 조정인 겁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9번부터는 원가 회계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원가 계산을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얘가 딱 나오면 하나하나 원가 계산을 하려면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로 하는 거고, 개별 원가 계산에서 핵심은 간접비 계산이다. 그랬어요. 여러 제품을 공통으로 쓰는 간접비를 해당되는 제품에다가 얼마나 정확하게 안분하느냐, 배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하나 원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을 쓰지 못하고요. 다품종, 많이 생산 안 하는 소량 생산, 이런 제품의 개별 원가 계산을 쓰는 게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제품은 정확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개별 원가 계산하고 반대되는 게 종합 원가 계산이죠. 종합 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똑같은 종류의 주로 제품을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면 정확도는 높겠지만 능률성이 떨어지므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죠. 개별 원가 계산에 속하는 거는 소량 생산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선박, 비행기, 그 외에도 주문을 받은 거, 주문,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이렇게 5개를 오면 됩니다. 보기 1번은 맞습니다. 틀린 걸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2번, 제지업에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제지업은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개별 원가는 선박, 비행기, 주문 받은 거, 건설, 기계, 이렇게 보면 돼요. 모든 제조원가를 작업별로 직접 추적한다. 3번 틀렸어요. 개별 원가는 직접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그 특정 제품만 쓴다면 직접 추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직접이라고 그러고,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 제품을 공통으로 쓰는 거는. 모든 제조원가를 작업별로 직접 추적한다고 해서 이거 틀렸어요. 직접 추적이 되는 것, 즉 특정 제품만 쓰는 거는 추적을 하고 이를 직접이라고 합니다. 여러 제품을 공통으로 쓴 거는 추적할 수가 없으니까, 추적할 수 없으니까 이를 간접비라고 그러고 배분하라고 되어 있죠. 4번, 작업 원가표를 사용하며 제조 간접비는 배분하는 절차를 따른다. 맞습니다. 작업 원가표에다는 해당되는 제품에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다 써 나가는 거예요. 그 제품 완성될 때까지.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계산에서 일반적인 제조 원가 요소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제조 원가 요소는 원가 요소 3개가 있죠. 재료비, 농무비, 경비로 분류한다. 맞아요. 2번. 회사가 선택하고 있는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직접 재료비, 직접 농무비, 제조 간접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겠죠. 3번. 제조원가 요소와 판매비와 관리비 요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얘는 구분이 안 되면, 명확하지 않으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제조에 쓴 건지 판매 관리 쪽으로 쓴 건지 명확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준을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서 제조 판관비, 제조원가 판관비 이렇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음.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재료비는 기초 재료 재고액에 단기 재료 매입액을 가산하고 이렇게 기말
재료 재고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맞아요. 재료비는 재료 쓴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작년에 쓰다 남은 재료에다가 올해 사온 재료는 더하고요. 올해 쓰고 남은 재료를 빼면 이게 사용한, 소비한 재료가 되죠. 자,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품 계정을 구성하는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단기 직접 노무비는 얼마인가? 내용을 보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공비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공식을 막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해당되는 페이지를 보거나 핵심 정리를 보면은 더 좋아요. 기출문제 풀 때는 한번 공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펼쳐놓고 공식을 외워요. 그리고 한번 계산하는 겁니다. 가공비가 어디에 나오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공비의 공식을 찾아보면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공비 공식이 이렇게 돼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예, 직접 노무비는 가공비의 20%다 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가공비의 20%라고 그랬으니까 가공비는 가공비 곱하기 20% 하면 이게 직접 노무비니까 예, 더하기 제조 간접비.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가공비로 묶어가지고 가공비를 알아내면 직접 노무비를 구할 수 있잖아요. 예. 가공비 20%라고 그랬으니까. 제조 간접비는 5만원이라고 제시가 됐고요. 가공비만 알아내면 직접 노무비를 구할 수 있으므로 가공비로 묶어내는 거죠. 그럼 가공비로 묶어내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가공비 이렇게 되겠죠. 예, 가공비 이쪽 넘어가면 빼기 가공비 곱하기 20%는 5만원. 5만원, 네, 5만원, 네. 이 부분이 5만원. 그럼 이제 가공비로 묶습니다. 가공비는 1 빼기 20%. 5만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결국에 가공비가 5만원. 1에서 20% 빼면 이제 80%잖아요. 1은 100%므로. 80%는 0.8. 계산하기 편하게 0.8. 이렇게 이제 곱하기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하면 80% 0.8입니다. 곱하기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이제 나누기가 되니까 5만원 나누기 0.8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가공비는 얼마가 나오냐면 62,500원이 나옵니다. 62,500원. 그러면 직접 노무비는 62,500원 곱하기 20% 0.1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2,5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비의 공식이 이거 보자마자 한 번에 생각이 나셔야 되겠습니다. 생각이 날 때까지 해당되는 부분을 펼쳐놓고 계속 암기하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종합원가 계산 하에서는 원가 흐름 또는 물량의 흐름의 과정에 따라 완성품 환산량이 다르게 계산된다. 다음 중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입선출법은 먼저 만든 게 먼저 생산한다는 가정하에 정기하고 단기를 구분해서 단기 것만 가지고 해당되는 원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따라서 종합원가 계산이 이제 계산 공식이 자 비용 전체 총 비용 종합이니까 한꺼번에 한다고 그랬죠. 전체 총 비용 나누기 총 생산량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생산량에 완성이 안 된 것까지 포함을 시키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환산량이라고 합니다. 이 총 비용을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은 다 단기 것만 가지고 해요. 생산량도 단기 것만 가지고 정기 거하고 단기 걸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을 구할 때 이걸 완성품까지 포함시키면 이제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합니다. 완성품까지 완성이 안 된 것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완성이 안 된 것까지 포함을 시키라고 돼 있죠. 생산량은 그 작업의 완성도로 곱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완성품 수량에서 선입선출법은 이 완성품 수량에 완성된 수량에 작년에 완성이 안 된 게 포함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얘는 그게 있다면은 그 작년 거 기초 제공품 그 수량 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이 안 된 거 단기 거면 이제 더해야 되니까 기말 제공품 수량은 더한다. 그걸 기말 제공품 환산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환산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기하고 정기를 구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거만 가지고 수량을 갖다가 분모에다 넣기 때문에 비용도 단기 거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수량에서 정기 거 빼고 단기 거만 가지고 하는 게 선입선출법이고, 그걸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그냥 더해서 하는 게 평균법입니다. 평균법은 작년 걸 빼지 않기 때문에 분자에 들어가는 게 작년 거 비용하고 올해 거 비용이 이제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생산량도 작년 걸 안 뺐기 때문에 작년 게 플러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평균을 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정기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이거 틀렸어요. 계속 말한 겁니다. 1번은 이제 평균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 세법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아요. 2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세제를 정하고 있다. 맞아요. 예. 사업장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되어 있죠. 3번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청 없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을 해야 돼요. 예. 다른 사업장 걸 한꺼번에 납부하고 싶다면 신청을 해야지, 신청 없이 그냥 납부하면 해당되는 세무서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게 틀렸어요. 예. 자, 그래서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4번 사업자 단위 과세, 이것도 이제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예. 예, 사업자 단위 과세는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는 거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만 한꺼번에 하는 거죠.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로 단일화됩니다. 네, 기존의 사업자 등록증은 말소되고요, 하나로 단일화되고, 따라서 이 번호로 세금계산서도 하나로 발급하게 됩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 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전체 총 매출액 1000만원, 이 중에서 애누리 200, 판매 장려금 50 이렇게 줬네요. 물건 전체 판매액에서 예. 과세 표준은 예, 과세해야 될 금액입니다. 과세해야 될 금액. 총 매출액 1000만원이 있고요. 거기 물건 전체 판 거죠. 전체 판 거고, 거기에 이제 판매 장려금도 이제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팔으라고 장려금까지 준 거예요. 물건을 이제 팔았는데 물건의 하자로 애누리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려금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건 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과세 표준, 일단 애누리도 없고 장려금도 없다면 총 매출액은 1000만원인데, 만약에 애누리가 있다면 애누리는 빼요. 장려금은 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00만원어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장려금 50만원 지급됐다면 50만원도 과세해야 되는 거죠. 팔기 위해서 나간 거니까. 그래서 빼지 않습니다. 빼지 않는 거 3개를 외워야 되는데, 그 3개 못 외우신 분은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판매 장려금, 자, 줄여서 장려금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대송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하자가 발생되면 보증해주겠다는 하자 보증금. 자, 이 3개는 이제 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빼는 거는 하나만 뺄 수 있으므로 정답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자, 2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자는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0일. 2번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세무서가 너무 멀면 자기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됩니다. 다른 세무서에 가서 해도 관할 세무서에서 한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거죠. 3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이후에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3번 틀렸어요.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